해당 선거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특정 인물을 반드시 공천하고 싶은 경우 단수 공천을 합니다. 정밀화의 포커스 시작합니다. 자, 정밀화의 포커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이시자 또 국회의원 예비 후보이신 조한기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바쁘시죠? 네, 정신이 없네요. 네, 선거가 이제 코앞이에요. 4월 10일 선거를 하는데 네. 요즘 어떠세요, 근황이? 선거운동 때는 정신없이 바쁘죠. 12월 10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예비후보 등록하고 2달이 넘게 흘렀는데 제가 다니면서 핀잔을 많이 들어요. 어떤 핀잔이냐면 제발 좀 열심히 좀 하세요. 꼭 좀 이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루에 10번, 20번 이상을 듣고 다닙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선거처럼 유권자들이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불만,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전에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의 바람이 강한 만큼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무겁고 사명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시위를 했거나 촛불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 사람들이 표를 통해서 현 정부를 매섭게 혼내줘야 된다,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조한기는 그런 분들에게 일종의 하나의 도구이죠. 제가 도구이고 조한기를 통해서 지금 정치 상황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바닥에 강에 깔려 있다. 그거를 매일매일 느끼고 그걸 느끼는 만큼 제 소명의식도 더 무거워지고 어깨도 무겁고 그거에 잘 응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저에게 더 열심히 해라,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에게는 그 말이 일종의 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주문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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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한기 후보님께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 단수 후보로 확정되셨습니다. 매번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여러 번 낙선을 또 하셨어요. 낙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고 또 이번에 어떤 그 각오로 도전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저는 이제 당직을 좀 맡았습니다. 중앙당의 사무부총장, 네. 그리고 원내 정무실장, 비대위원장, 정무실장, 이런 당직을 맡았었는데 아마도 대선과 지방선거가 총선 이후에 이어졌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저의 경력이나 선거 경험을 잘 활용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직을 맡고 있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서산태안으로 다시 내려와서 바닥을 훑으면서 서산태안의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민심을 들었고 그리고 또 조한기라는 인물을 새롭게 알리는 작업을 했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자마자 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예를 들면 일본의 미쯔비시라는 기업이 강제징용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었고 한국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강제징용 해법을 우리 기업이 돈을 내서 보상을 한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육사 교적에 멀쩡히 서 있는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치워야 한다고 하거나, 일본은 죄송합니다. 36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한 나라인데 그 일본의 군대가 우길국을 달고 우리 영해에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걸 지금 국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언론 바이든 날리면 사태처럼 이게 논쟁할 일입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경제만 보면 역대 최악의 무역 수지를 기록했죠. 이런 적이 없었죠. 200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25년 만에 일본에게 경제 성장률이 뒤졌습니다. 고물가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 저는 한 4-4달은 거리에서 하루에 짧으면 2시간, 길면 4시간 정도 1인 시위를 한 것 같아요. 급기야는 지난해 여름에는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2달 넘게 혼자서 1인 시위를 계속 했었는데, 서산 시청 앞에 천막치고 단식 농성을 12일 동안 했습니다. 참 국민들 어렵게 만드는 정부예요. 힘들고. 그래서 서산태양을 구석구석 훑으면서도 제가 원외 지역 위원장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정, 외교에서의 크나큰 굴욕적인 외교,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것, 우리 경제가 추락하는 것 등등과 맞서서 견제하고 비판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많은 그 일들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축약을 해서 공약을 이제 만드셨을 텐데, 이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님께서는 얼마 전에 그 9개 분야에 109개의 공약, 그 다음에 또 정책 특보단을 위촉하셨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것은 현재, 또 미래를 보면서 설계되어 있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님께서는 특별히 더 아주 응축돼서 꼭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완성하고 싶은 공약이 있으시다면 주로 어떤 공약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이제 2-3개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서산태안을 다니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보게 됩니다. 뭐 그거 정민아 교수님도 보셨을 건데, 작년에 이혼면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맞습니다. 그 아이가 2년 만에 이혼면에서 처음 태어난 아이예요. 제가 그 아이의 아빠에게 축하한다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사실은 2년 전에도 제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엊그제 제가 태안의 남면에 당암리라는 마을을 갔는데, 마을 이장님과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암리라는 마을의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100여 명 남짓한 주민들 중에서 80세 이상이 22분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농사 지을 만한 분들이 없잖아요. 그 주변에 농지, 이제 밭농사를 짓는 땅이 공시지가로 5만원 정도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4만원에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줘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한숨 쉬는 이장님을 뵀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주변에 닥쳐 있죠.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별도로 지역 소멸을 막아야 되는 국가적 과제가 지금 우리 정치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과거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 2020년대 초반까지는 IT 산업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 산업이었어요. 예. 우리가 호황을 누렸죠. 그런데 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 산업이 점차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
드론, 로봇, 에너지, 재생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에서 앞서가는 나라, 앞서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서산 태안에도 그런 첨단 산업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농어업에 관한 것인데 이 상태로는 시골에 저출생 고령화도 못 막고 지역소멸도 못 막습니다. 농어촌으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처럼 쌀값이 문재인 정부 내내 21만원 하는 쌀값이 정권 바뀌자마자 17만원, 18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예. 최소 연 3% 이상은 올랐어요. 인건비 올라갔어요. 비료값 올라갔어요. 사료값 올라갔어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런 환경을 방치해서는 지역 소멸을 못 막는다. 농촌이 망가지면 도시라고 멀쩡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인데 지역이 소멸하는데 대한민국이 수도권만 중심으로 멀쩡히 앞으로 갈 수 있나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한때는 이 지역 소멸 이런 문제가 먼 바다의 풍랑 같았는데 지금은 눈앞에 쓰나미예요. 당장 대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돼요. 쌀값을 포함해서 농작물 가격에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물가가 한 3% 오르면 쌀이나 농작물 가격도 그 정도는 올라야죠. 그래야 먹고 살죠.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쌀이나 농작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이건 국가적 시책으로 해야 돼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어민 수당이 있는데 저는 이걸 부족하다고 봐요.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 강력하게 추진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제 포인트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이제 되시는 그 지역구는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산과 태안.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서로가. 그래서 서산에 맞는 또 정책이 필요하고 또 태안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각각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서산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지역이죠. 예. 태안군 총 생산의 50% 가까이가 농업과 어업에서 나옵니다. 좀 더 농어업에 가까운 도시라고 봐야 되고, 태안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려한 해안을 갖고 있어서 관광자원이 풍부해서 또 다른 발전 가능성이 있죠. 서산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그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서산 태안은 국가 산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정부부터 또 많은 분들이 그 공약을 했어요. 서산 대산 지역에 첨단 정밀 석유화학 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유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 2차 전지나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혹은 수소 생산에 필요한 첨단 정밀 석유화학 단지는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대산 지역이 최적지다, 서산 지역이.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정유화학 사업을 고도화시킨 국가산단이 하나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드론을 말씀드렸는데 예. 일종의 교통혁명이죠. 네. 서산시와 충남도와 옛날 현대자동차가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서산시에서도 지금 서산의 웰빙 특구에 UAM 실증단지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산 지역이 첨단 산업의 어떤 점진기지가 돼야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지금 이제 SK온이라는
배터리 생산 회사가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죠. 네. 현대차와 SK가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전기차의 배터리 전체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자동차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저는 이제 수소전기차 완성차 라인을 서산에 하나 둘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줄 수 있는 모든 요건이 잘 갖춰져 있다. 항도 있고, 가까운 당진의 현대제철에는 강판도 생산하고, 배터리도 생산하고, 위아나 트랜시스 같은 다른 현대차의 가장 큰 벤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산이 밀어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보고요. 태안은 이제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어요. 첫 번째, 태안에 있는 기업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에 없겠어요? 그렇죠. 지금 산업은행 네. 부산으로 가라기도 싫다고 하는데, 부산이란 대도시로. 네. 어쨌든 그래서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으로 내려왔고 기업도시가 태안에 털을 닦았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서 점점점 기업도시가 갖고 있던 애초의 계획대로 못 가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도시에 태안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어떻게 잘 유치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숙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태안은 관광산업의 고도화라고 흔히 말하는데, 풍부한 자연과 아주 좋은 싱싱한 먹거리, 관광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긴 하죠. 그런데 머물고 즐길 거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이 고속도로와 기차가 닿지 않는 지역이 태안입니다. 네. 관광 고도화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죠. 많은 분들이 공약했는데 안 됐죠. 하나도. 태안의 고속도로, 또 내포철도, 동서 횡단철도를 태안까지 연장하는 것, 이런 이 관광 인프라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즐길거리로서의 테마파크, 이런 관광 체험 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산은 공업도시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농업도 아주 복합적인 그 모양을 갖고 있는 데인데, 또 태안은 또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과 태안이 같이 움직이면 더 좋은 지역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조한기 후보님께서는 그 국회의원, 또 장관, 또 총리 보좌관, 또 대통령을 또 직은해서 모시던 경력이 있어요. 어찌 보면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경력인데요. 이러한 경력들이 국회의원의 그 업무, 또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예, 당정청의 경험을 아마 다 갖고 있는 후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6년 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관광 체육부 장관의 보좌관 한 3년 가까이 했고, 정부 또 국무총리 비서관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비서관, 흔히 부속실장이라고 하죠. 부속실장으로 2년 3, 4개월을 대통령 가까이에서 모셨습니다. 이 기관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을 움직이는 두 바퀴가 입법부하고 행정부죠. 네. 거기에서 골고루 경험을 해봤고, 또 당에서의 경험이 이제 원내정무실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와 함께 당에서 통과되는 법안과 예산, 또 상임위에서 주요 질의와 이런 것들을 원내 의원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거의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입법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원내 정무 조정실자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문화관광부에서는 행정이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그리고 총리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할하는지, 대통령실에서는 외교, 안보, 국방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그것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당에서는, 의원들은 그걸 어떻게 배분해서 입법화하고 예산에 반영하는지 거의 다 경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견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은 어떤 부분을 두드려야 열리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풍부한 경험은 네.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 이번이 5번째 도전이세요. 매번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도전할 때와 지금 도전할 때는 또 다르잖아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또 첫 번째 도전할 때 그때 미숙했던 부분, 정책적으로 또 공약적으로 지금 또 5번째 되면서 완성된 또 공약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말 특별히 밀고 싶은 그런 공약이 있으시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큰 틀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제가 크게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산공항 민항을 하겠다는 것을 누구나 다 공약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다 했어요. 근데 이 예산이 532억이었습니다. 전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곳. 예. 왜냐하면 제 고향이거든요. 예. 532억이에요. 네. 그런데 국가 예산 500억 이상이 들어가면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532억, 500억이 될까 말까. 네. 이 예타를 통과를 못 시켰어요. 왜 못 시켰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 위치에 있다 보니, 이 자리에 있다 보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네. 황당하기도 하고,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이 다 공약한 건데, 이 정부가 충청도나 서산 태안을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양평고속도로 아시죠? 그 유명한. 예. 그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인가요? 1조 8천억입니다. 예. 희워서 대통령 그쪽 일가의 땅 때문에 희었다는 의혹이 있죠. 희워서 2조가 됐어요. 이렇게 돼서는 여러 명이 노력했겠죠. 노력했는데 532억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예타를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거는 인구가 적은 지방은 국고를 쓰는데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1조 8천억, 2조 되는 것도 수도권에서는 다 하는데.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공항,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 하나 넣는 게 그렇게 어렵고 532억밖에 안 되는 공항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돼서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예비 타당성 조사나 국고의 배분에 있어서 지역 차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적인 차등을 좀 줘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전 그런 것들을 정치인으로서 큰 틀에서 해보고 싶고요. 예. 그래야 지역에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그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들어와야 젊은 사람들이 오지요. 그렇죠. 예. 양평고속도로 1조 8천억짜리 막 하면서 532억짜리도 통과가 안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래서는 대한민국 앞으로 못 가요. 그렇죠.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서 젊은 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고 그렇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도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지역 소멸 막을 수 있죠. 예.
요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약 이행률, 완료율을 두고 조금 약간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 아니, 민감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이 어떤 것을 공약하는데 상황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어서 못 지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못 지켰으면 유권자들한테 사과해야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공약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국가 예산이 세수가 56조에서 60조가 빵꾸난 거 아시죠? 세수가 덜 거쳤어요. 예. 마이너스 재정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왜 못했는지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죠. 예. 안 됐습니다. 위탁 운영 안 됐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사실상 허황된 공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산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이고 도에서 돈을 댑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어떤 도지사가 도에서 대는 돈을 남의 병원에 맡깁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도 대통령께서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의사들과 싸우고 있잖아요. 예. 서울대는 의사가 남아돌 것 같아요? 훨씬 부족하죠. 안 되는 공약이었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걸 공약하셨어요. 핵심 공약이었죠. 결국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양승조 지사가 반대해서 못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그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됐으면 죄송합니다. 노력했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죠. 저는 그 점이 훨씬 더 아쉬워요. 공약 완료율 0%보다. 네, 입장 잘 들었습니다. 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 있어요. 네. 그런데 22대 국회의원이 되시면 5월 30일이 첫 출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5월 30일이지. 예. 개원하는 날. 네, 5월 30일 첫 출근인데 만약에 서산태안을 대표해서 5월 30일 첫 출근을 하시게 되면 이 국민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이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이신 또 서산태안을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 가야 될지 이런 책임감이 상당히 막중하실 텐데, 그런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렵죠, 지금. 예, 아주 어렵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입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행정 집행의 잘못된 방향,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비판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써라, 이렇게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민들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걸 잘해야 된다, 제가. 네. 정치가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치가 양극화로 치닫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혐오나 차별, 소수자와 약자를 조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 주가를 올리는 행태, 이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품격 있는 비판을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치가 불신만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통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따뜻한 정치, 품격 있는 정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어른. 네. 따뜻한 어른, 또 품격 있는 어른이 돼서 국회를 잘 들어가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했고 제 귀에 남는 단어는 어른입니다. 어른이라는 단어가 고맙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들립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정책 또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을 다 못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못다한 말씀 있다면 길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서산 태안의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몹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외교 안보까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서산 태안 구석구석을 잘 알아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된 자세로 유권자를 대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차례 낙선을 했지만 그 덕분에 서산 태안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이번에는 꼭 한번 써주시기를 서산 시민, 태안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선거 운동하시느라고 정말 24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호주에서는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그날 출근을 시킨 사업주는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자율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